그래서 1대1 대응 방식이 우리가 수를 세는 것보다 인간의 근원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깨달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를 센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착각을 깬 위대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칸토르라는 독일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칸토르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로 크기를 비교할 때 수를 센다는 것보다 1대1 대응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작용에 잘 맞고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걸 통해서 유한에서 무한으로 가는 체계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칸토르는 어떤 두 집합이 있을 때 이 개수를 비교할 때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대응해서 만약에 이쪽에 대응되지 않는 놈이 있으면 여기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여기 4개가 있고 5개가 있으면 대응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응 안 되는 쪽이 있는 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2개가 대응이 되면 2개는 개수가 같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뭐 수를 세는 거랑 이게 뭐 뭔 차이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한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한입니다. 수학은 무한을 다루는 학문이다. 아마도 모든 학문 중에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무한을 다루는 아마 유일한 학문이 수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칸토르는 자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짝수가 있으면 그 전까지는 당연히 자연수의 개수가 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대1 대응을 하면 약간 다른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1에다가 2를 대응시키고 2에다가 4를 대응시키고 3에다가 6을 대응시키면 자연수에 있는 모든 것은 짝수에 있는 거로 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n이라는 어떤 자연수가 있으면 그것의 2배 되는 놈을 대응시키면 이쪽은 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짝수와 자연수의 개수는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수학자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칸토르가 이 생각을 하기까지의 수학을 지배한 패러다임은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칸토르의 지금 이 메소드에 의하면 자연수는 짝수가 갖고 있지 않은 홀수도 가졌는데 개수가 같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과학 철학에서 말하는 이제 패러다임의 이전인데 이러한 놀라운 생각을 그 당시에 수학자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칸토르는 그 당시 수학계에 엄청난 저항에 부닥쳐서 결국은 그 여파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결국 정신병원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시대에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창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시대에 창의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잘 이해해서 고통을 받은 갈릴레이가 있고 또 그림에서는 고흐가 있고 또 소설에는 카프카 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시대가 이해하지 못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삶에서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아이들 때문에 당대 그 주류인 수학자들한테 상당히 비판도 받고 공박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칸토르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고 더 심오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칸토르 생각이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수학에서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뛰어넘는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결국 그분들이 심오한 생각을 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장들은 결국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칸토르의 그 생각을 가만히 이제 보면 우리가 0,1이라는 선분의 길이와 0,2라는 선분의 길이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점의 개수가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식 제가 이제 그림에 그린 대로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0,2에 있는 선분의 개수와 0,1에 있는 선분의 개수가 이렇게 같게 되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시간으로 돌려보면 1초 안에 있는 우리가 1초라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순간이 모여서 1초가 되는데 1초 안에 있는 시간의 농도와 2초 안에 있는 시간의 농도와 3초 안에 있는 시간의 농도가 같고 또한 3초 안에 시간의 농도는 3일 안에 있는 시간의 농도가 같고 3일 안에 있는 시간의 농도는 300일 안에 있는 시간의 농도가 같고 300일 안에 있는 시간의 농도는 1조 년 안에 있는 시간의 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1초 안에도 1초 안에서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무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하루살이가 정확히 하루 사는지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냥 그 용어대로 하루를 산다 그러면 이 하루살이도 이 하루 동안 짝을 만나서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영위하는 우리 인간의 100년과 거의 마찬가지 그러한 자기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가 사는 하루랑 우리가 사는 100년이 이게 정말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 시간의 농도는 같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무한을 본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무한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세상은 유한해도 세상이 유한해서 우리가 허무할 수 있지만 수학적인 면에서는 결코 허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이렇게 유한과 무한을 다루고 또 이 유한과 무한을 이어주는 또한 유한과 무한의 경계에 서 있는 그러한 심오한 학문입니다. 그러면 영은 발견된 것일까요? 아니면 발명된 것일까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영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존재하여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우리가 그 영을 우리가 탐구 과정으로 찾아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류의 이성적인 어떠한 창의적인 생각으로 영을 발명한 건지 이것은 아마도 쉽지 않은 생각일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이 우리랑 별개로 존재한 것이라면 그러면 이 우주에 인간이 아닌 어떠한 그러한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도 이 영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어떤 의미를 준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과 무한은 처음에 제목에서 약간 대조적이지만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전혀 별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양은 약간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영은 있고 또 무한은 무수히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고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시도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양은
우리가 있고 없음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없다는 것과 있는 것을 연결했고 또 극기하는 없는 것과 무한히 많은 것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라는 것은 어떤 무한이란 그런 의미도 포함하기도 하고 또 전체라는 의미도 포함하기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빌공, 비었다는 빌공도 있지만 빌광도 있습니다. 빌광. 근데 우리가 광이라는 것은 광야라고 볼 때는 그거는 뭔가 이렇게 넓고 전체적인 그런 의미도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칸토르의 업적 중에 하나가 무한을 분류하는 것도 있지만 수학을 집합론을 통해서 통일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합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공리가 무한공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한공리는 우리가 자연수와 같이 무한집합이 존재한다는 그런 공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수학이 서양 중심의 학문인데 그 무한공리는 무한집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으로서부터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하간 없음과 무한이 무한공리에 의해서 연결되는 듯한 이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이 유클리드 원론의 전문 부분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클리드 원론은 부분이 없는 점이 모여 선을 이루고 선이 모여 면을 이루고 면이 모여 우리가 수학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도용을 이룬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연구 대상에 대한 그런 표현의 시작을 우리가 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이 현재도 부분이 없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라는 것도 역시 점과 같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이 모여 선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금 순간이 모여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여서 과거가 되고 이러한 과거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도형이 점들로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형이 만들듯이 우리가 순간을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도형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도형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3차원 공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축을 더 넣어서 4차원 공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온 삶이라는 것은 지나간 시간의 축에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한 축에 흔적을 남기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온 삶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시간상으로 이미 지나가거나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간의 한 축에 존재하고 내 삶은 시간의 한 축에 흔적을 남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 여행이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물리학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영화를 보면 과거에 여행을 하죠. 만약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여행이 가능해서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자명하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도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은 거죠. 그게 무한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뜻 보면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시간이 없어지는 듯하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사라져가는 허무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의 한 축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수학에서 없는 것과 무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수학에 심오하고
아름다운 그런 의미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